여보, 미안해. 나 폐암 3기래. 당신한테 짐이 될 순 없어. 우리 이혼하자. 30년을 헌신한 남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원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엄마! 절대 안 돼! 절대 도장 찍으면 안 돼! 남편의 마지막 소원은 15억짜리 사기극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며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지금이야 푸른 바다를 보며 소박한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에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로 살기보다는 누군가의 아내이자 며느리로 살아온 세월이 더 길었으니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3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던 어느 가을날의 기록입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남편이 35년간 몸담았던 회사에서 은퇴하던 작년이었습니다. 중견기업 부장으로 남들 보기에도 번듯하게 사회생활을 마친 남편이었습니다. 퇴직금도 제법 두둑했고 꼬박꼬박 나올 연금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 부부의 노후는 걱정 없겠다 싶었지요. 남편은 퇴직금 통장을 제 앞에 내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둘이서 여유 있게 살자. 욕심 부릴 것도 없잖아. 그의 주름진 눈가에 맺힌 미소를 보며 저는 진심으로 고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미련한 생각이었지요. 남편은 이미 제 등 뒤에서 다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희생이라는 단어를 빼고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결혼하고 30년, 저는 남편의 아내로, 딸아이의 엄마로, 그리고 시어머니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제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제가 아닌 가족이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10년은 온전히 시어머니의 병수발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암과 치매가 함께 찾아온 노인의 마지막은 하루하루가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꼿꼿하고 생활력이 강한 분이셨습니다. 평생 시장 한 구석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두 아들을 키워내셨지요. 그런 분이 당신의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상실감과 짜증을 오롯이 받아낸 것은 저였습니다. 밤새 끙끙 앓는 소리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기저귀를 갈아들이며 모진 소리를 들어도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아주버님네는 명절이나 생신 때가 되어서야 겨우 얼굴 한번 비추는 정도였으니 그 모든 짐은 자연스레 제 몫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시간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때때로 정신이 맑아지실 때면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애미야,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너한테 못할 말도 많이 하지. 다 잊어버려라. 내게는 내가 딸보다 낫다. 그 한마디에 진한 설움이 눈 녹듯 사라지곤 했지요. 가족이란 그런 것이라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기꺼이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어머니를 편안히 보내드린 후 저는 비로소 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침 회사에 잘 다니던 딸아이도 독립을 했고 남편까지 은퇴를 하니 정말 제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등산 모임을 만들어 주말마다 산을 올랐고 벼르기만 했던 문화센터 요가 수업에도 등록했습니다. 아침에 남편 밥상을 차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날아갈 듯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몇 달이 지나자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은퇴 후의 무력감이나 허전함 때문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한 행동들은 안개처럼 서서히 그리고 분명하게 저희 집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안방에서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그건 아직 조금만 더 기다려봐야. 무언가 조심스러워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무슨 일인가 싶어 안방으로 들어가자 남편은 마치 도둑질이라도 들킨 사람처럼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누구야? 무슨 전화길래 방에 들어가서 속삭이면서 받아? 아, 아니야. 그냥 회사 후배가 조언 좀 구한다고 해서. 남편은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얼버무렸습니다. 평생 거짓말 한 번 제대로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색한 변명과 불안하게 흔들리던 눈빛이 제 마음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졌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은행 출입이 잦아진 것이었습니다. 평생 은행 한 번 가는 것도 귀찮아하던 사람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도장을 챙겨들고 밖을 나섰습니다. 돌아와서는 뭘 했냐고 물으면 늘 적금 정리하고 왔어라는 똑같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통장 정리를 그렇게 자주 오래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계속해서 옮기고 정리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 중 하나는 저에게 퍼붓는 때늦은 사과와 칭찬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엄마 모시느라, 나 뒷바라지 하느라. 결혼 생활 동안 이런 말 한 번 제대로 못했는데 당신한테 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야. 결혼 생활 30년 동안 손에 꼽을 만큼 들었던 말을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했습니다. 감동스럽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이 너무 변한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곧 아주 멀리 떠날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 불안감에 정점을 찍은 것은 남편의 잦은 병원 출입이었습니다. 그는 건강검진 추가로 받을 게 있다거나 남자들만 받는 검사라 혼자 다녀오겠다며 혼자 병원을 드나들었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 남편에게 큰 병이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저에게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은 아닐까? 병원 다녀온 날이면 남편의 표정은 유독 어두웠습니다. 제가 무엇을 물어도 별일 아니야라고만 할 뿐 깊은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날이면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온갖 나쁜 상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남편의 침묵은 저를 더 큰 불안의 심연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2달 넘게 계속되자 저희 집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버렸습니다. 남편은 자신만의 비밀 속에 갇혀 나오지 않았고 저는 그 벽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일 뿐이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은퇴 후의 삶은 그렇게 하루하루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남편이 던진 한마디는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불안의 씨앗은 제가 애써 외면하는 동안에도 축축한 침묵 속에서 꾸준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결혼 30주년을 한 주 앞둔 저녁, 그 씨앗은 기어이 독버섯처럼 피어났습니다. 저는 그날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를 걷어내고 싶었습니다. 예전처럼 남편과 마주보고 웃으며 저녁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성껏 저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하고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즐겨 드시던 늙은 호박전도 노릇하게 부쳤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남편은 푸짐한 저녁상을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우와, 오늘 저녁 정말 푸짐하네. 무슨 날이야? 다음 주가 우리 결혼 기념일이잖아. 미리 축하하는 거지. 그리고 이건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던 호박전이야. 당신도 잘 먹잖아. 제 말에 남편은 호박전을 한참 동안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아주 희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먼 과거의 어느 한 지점을 응시하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이거 보니 엄마 생각나네. 참 좋아하셨는데. 어머니 계셨으면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고 칭찬해 주셨을 텐데. 평소 같았으면 맞장구를 쳤을 남편이 그날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그는 수저를 들었지만 음식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갈비찜을 한 점 입에 넣고는 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기계적으로 씹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입맛 없어요? 어머니 생각나서 그래? 제 걱정스러운 물음에 남편은 한참을 식탁 아래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작아 보였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멎어버린 듯 했습니다. 잘못 들었겠거니 농담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든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야. 우리 이혼해. 아마 엄마도 그러라고 하실 거야.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그게 무슨.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남편은 의자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제 앞에서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더는 못 견디겠어. 그만하고 싶어. 일어나요. 이게 무슨 짓이야. 도대체 왜 이러는데. 제가 남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우리 엄마 모신 것만으로도 충분해. 10년 동안 그렇게 극진히 모시고 이제 당신도 자유롭게 살아야지. 이대로는 안 돼. 나까지 그럴 순 없어. 자유롭게 살다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 어디 아파? 응? 큰 병이라도 걸린 거야? 제 다급한 물음에 남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충격적인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검사를 받았어. 폐에 그림자가 보인대. 폐암 3기야. 뭐라고요? 수술도 어렵고 항암 치료를 받아도 1년을 넘기기 힘들다고 해. 폐암 3기. 1년. 그 단어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 그래서였구나. 그동안의 이상한 행동들, 잦은 병원 출입, 어두운 표정.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내가 당신 간호 못할 것 같아서 그래. 나 잘할 수 있어. 어머님도 10년이나. 아니야. 당신은 잘할 거야. 너무 잘할 거야. 그게 문제야. 또 당신 인생을 나한테 바치게 할 순 없어. 당신이 나 때문에 병원 전전하면서 고생하는 거, 나 그거 보기 싫어. 그게 더 지옥일 거야.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 제발 내 부탁 한 번만 들어줘. 응?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지막 소원. 그 말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너져 내리는 남편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텅 빈 안방 침대에 누워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우리의 30년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은 눈으로 거실에 나갔더니 남편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야. 이미 다 준비해뒀으니까 당신은 도장만 찍으면 돼.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난 필요 없어. 이 집은 당신이 가져. 난 연금만 있으면 그걸로 혼자 사는데 문제 없어. 그냥 깨끗하게 헤어지자. 저는 서류 봉투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로 남편의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와 재산분할 포기 각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둔 그의 치밀함에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아려왔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30년 넘게 함께 살다가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이혼이라니. 당신이 아프면 내가 간호하는 게 당연한 거지. 이혼이 왜 나와요? 제가 소리쳤지만 남편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를 위한 일이라고? 어머니가 하늘에서 이 꼴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정말 그러라고 하실까?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다잡은 듯 힘겹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하늘에서 당신이 행복하길 바랄 거야. 당신 고생 그만 시키라고 했을 거야. 그런 행복 필요 없어요. 나는 당신이랑 같이 있을 거예요. 같이 병원 다니고 같이 싸울 거라고요. 미안해. 하지만 이게 당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야. 한 번만 나를 믿어줘. 그날부터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남편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습니다. 유명하다는 병원을 알아보고 폐암에 좋다는 음식을 만들어 바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약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병원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두는 것으로 자신의 뜻을 대신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가족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아주버님께는 알려야지요. 하나뿐인 형님이신데 이런 일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이전의 무기력하고 슬픈 표정은 온데간데였고 날카롭고 예민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안 돼. 그 사람한테는 절대로 알리지 마. 여보, 그래도 형제인데 같이 의논하고 방법을 찾아봐야. 당신도 알잖아. 어머니 돌아가시고 재산 문제로 그 난리를 치고 얼굴도 안 보고 사는 거. 이제 와서 아프다고 동정받고 싶지 않아. 그 사람이랑은 완전히 끝난 사이야. 다신 내 앞에서 그 사람 이름 꺼내지 마.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가 이내 자기가 놀란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격한 반응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제간의 재산 다툼이 그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으면 저럴까 안쓰러운 마음만 들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지막 자존심이겠거니 저는 그저 따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텅 빈 눈으로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등을 보고 있으면 제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저울이 서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고집과 남편의 마지막 평온. 그 둘을 저울질하며 저는 밤마다 소리 없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또다시 눈물을 보였습니다. 여보, 내가 아직 건강할 때 내 손으로 좋게 정리하고 싶어? 더 미루면 당신한테 더 미안해질 것 같아. 제발 나를 위해서라도 그냥 도장 찍어줘. 그의 애처로운 간청 앞에서 제 모든 의지와 결심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어쩌면 이것이 정말 그를 위한 마지막 배려일지도 모른다. 그의 마지막 길이 외롭고 고통스럽지 않도록 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내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른다. 그것이 30년 세월에 대한 내 나름의 예의라고 저는 스스로를 처절하게 설득했습니다. 저는 결국 그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저 지긋지긋한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딸아이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제 인생을 구원할 동아줄이 될 것이라고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집안의 모든 공기는 무게를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폐암 고백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30년 세월을 함께 쌓아 올린 견고했던 우리 집의 대들보를 뽑아버린 듯 했습니다. 소리 없는 균열이 벽을 타고 번졌고 숨을 쉴 때마다 차갑고 서걱거리는 먼지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저는 안방 침대에서 따로 잠을 청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둔 그 거리가 마치 수십 년의 세월보다도 더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닐 것이다. 내일 아침이면 남편이 멋쩍게 웃으며 간밤의 일이 지독한 농담이었다고 말해줄 것이다. 그런 헛된 희망을 붙잡고 새벽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밝았을 때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잠든 남편의 지친 어깨를 보자 희망은 이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한 정적을 위태롭게 갈랐습니다. 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여보, 어젯밤 당신이 한 말 다시 생각해봤어요. 우리 병원에 같이 가요. 다른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받아봐요. 요즘 의술이 얼마나 좋은데요. 포기하기엔 너무 일러요. 제가 뭐든 할게요. 당신 병수발 저 잘할 수 있어요. 어머님도 10년이나 모셨는데요. 그것은 아내로서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동반자가 쓰러졌는데 어찌 그것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남편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잘할 거야. 너무 잘할 거야. 그래서 안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걸 알아. 당신이 얼마나 지독하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인지.
어머님 모실 때 내가 다 봤어. 밤에 잠 못 자고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당신 인생이 또다시 나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는 거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그게 더 지옥일 거야. 남편은 제 헌신을 방패 삼아 제 진심을 밀어냈습니다. 그의 말은 너무나 이타적으로 들려서 더 이상 간병을 하겠다는 제 주장이 오히려 이기적인 고집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들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며칠 동안 그런 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치료를 말했고 남편은 이별을 말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처럼 허공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런 큰일은 가족과 함께 이겨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럼 아주버님께는 알려야지요. 하나뿐인 형님이신데 당연히 아셔야 할 일이잖아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이전의 무기력하고 슬픈 표정은 온데간데였고 날카롭고 예민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안 돼. 그 사람한테는 절대로 알리지 마. 그래도 여보, 당신도 알잖아. 어머니 돌아가시고 재산 문제로 얼굴도 안 보고 사는 거 이제 와서 동정받고 싶지 않아. 그 사람이랑은 끝난 사이야. 다신 내 입에서 그 사람 이름 꺼내지 마.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가 이내 자기가 놀란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평소답지 않은 격한 반응이었습니다. 형제간의 재산 다툼이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으리라 짐작했지만 어쩐지 그 날카로움의 결이 조금은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지막 자존심이겠거니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집은 점점 더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이혼 서류가 든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보거나 멍하니 소파에 누워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쇠약해져가는 그의 모습을 보는 것은 저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저울이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과 남편의 마지막 평온. 그 둘을 저울질하며 저는 밤마다 제 가슴을 쳤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마지막이 외롭고 고통스럽지 않도록 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내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른다고요. 그것이 30년 세월에 대한 제 나름의 예의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뜬 눈으로 고민한 끝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밤새 쓴 편지를 접어두고 도장을 챙겨 안방을 나섰습니다.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던 남편의 얼굴에 제 결심을 읽었는지 희미한 안도감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표정에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제가 이혼 서류를 향해 손을 뻗으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정적을 칼날처럼 가르며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평소와는 전혀 다른 다급하고 절박한 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혹시 아빠 옆에 있어? 응, 왜 그러니 아침부터. 엄마, 내 말 잘 들어. 절대로 도장 찍으면 안 돼. 지금 당장 나와. 아빠한테는 급한 일 생겼다고 하고 무조건 나와서 나부터 만나. 뭔가 아주 이상해. 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의심과 확신에 찬 단호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던 제 손을 거칠게 잡아채는 동아줄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그저 얼떨떨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지금 나갈게. 전화를 끊자 남편이 불안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제가 알지 못했던 낯선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계획이 틀어질지도 모른다는 아주 희미하지만 선명한 초조함이었습니다. 딸의 다급한 목소리는 제 세상에 무너진 조각들 사이로 스며드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남편에게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둘러대고 집을 나서는 제 등 뒤로 그의 불안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선의 의미를 곱씹을 여유는 없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하니 딸은 이미 노트북을 펼쳐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더 이상 아버지의 병에 대한 슬픔이 아닌 진실을 파헤치려는 냉철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일단 앉아. 그리고 진정하고 이것부터 봐. 딸이 제 쪽으로 돌린 노트북 화면에는 화려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조카, 즉 아주버님의 딸이 운영하는 SNS였습니다. 사진 속 그 아이는 제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고급 아파트의 거실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도곡 동라이프 해시태그 2년차라는 해시태그가 선명했습니다. 엄마, 이 아파트 알아봤어. 시세가 30억이 넘어. 그것도 2년 전에 현금으로 샀대. 30억? 응. 이상하지 않아? 큰아빠가 평생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셨는데 갑자기 어디서 이런 돈이 났을까? 할머니 돌아가시고 우리 유산으로 500만 원 받았을 때 말이야. 딸의 말은 제 머릿속을 헤집던 안개를 단숨에 걷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주버님은 병원비와 장례비를 제하고 난이 남는 것이 거의 없다며 5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신 분이었지만 자식들 뒷바라지에 기부도 많이 하셨다는 남편의 말을 저는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500만 원과 30억, 그 간극은 상식으로 메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딸은 마치 한 팀의 탐정처럼 움직였습니다. 딸은 금융권에 다니는 지인을 통해 공인인증서 없이 확인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정보들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저는 30년간의 기억을 더듬어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잦았던 은행 방문, 형님 이야기만 나오면 나를 세우던 모습, 그리고 저에게 퍼붓던 때늦은 사과들이 모두 하나의 그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제 손으로 직접 찾아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병원에 간다고 집을 비운 사이 저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어수선한 책상 서랍을 뒤지던 제 손에 병원 로고가 찍힌 서류 봉투 하나가 잡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받은 남편의 건강검진 결과지였습니다. 거기에는 흉부 X-레이 정상, 종양 표지자, 검사 정상 범위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감정은 그 모든 것을 건너뛰고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죽음을 빌미로 저를 속이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저는 오히려 놀랍도록 침착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 싸움이나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기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에 맞춰 신발을 치우고 다락방에 몸을 숨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실에서 전화벨이 울렸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피커폰이었습니다. 형, 다 됐어. 오늘 도장 받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나가버렸네. 수화기 너머로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잘했다. 그 폐암 3기라고 하니까 믿든? 응. 여자들 그런 거에 약하잖아. 아주 펑펑 울면서 도장 찍어준대.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제 슬픔과 연민이 그들에게는 그저 비웃음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나저나 엄마가 40년 동안 모은 금, 그거 15억이나 될 줄 누가 알았겠냐. 그거 들키면 우리 다 끝장이야. 그러니까 빨리 끝내. 알아, 형. 나도 노력하고 있다고. 정신 차려. 15억이야. 내 마누라한테 반 떼주고 싶냐? 어차피 며느리는 남이야. 우리랑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 그 말이 제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10년간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밤새 끙끙 앓는 곁을 지켰던 제 세월이 그 한마디에 제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락방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제 안에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결코 부서지지 않을 의지였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저는 조용히 다락방에서 내려왔습니다. 거실로 나온 남편이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랐습니다. 언제 왔어? 집에 있었어? 방금 왔어요. 화장실이 좀 급해서. 저는 제 생애 가장 완벽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이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되어서 내 몫을 정확히 계산해서 받아갈게. 늦은 새벽 저는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야, 모든 걸 알게 됐어. 이제 우리 전쟁을 시작해야 할 것 같아. 메시지를 보내는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희망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시어머니와 제 딸, 그리고 30년의 세월을 짓밟힌 제 자신이 함께하는 거룩한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심판의 날 아침, 저는 어느 때보다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이혼 서류를 내미는 남편을 보며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알았어요. 당신 마지막 소원이라는데 들어줘야지요. 도장 가져올게요. 제 순순한 태도에 남편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가 도장을 가지러 안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계획대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아무 의심 없이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법원 집행관과 변호사님, 그리고 제 딸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과정을 저는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김영수 씨 되시죠? 재산 가처분 결정문입니다. 집행관의 서류를 받아든 남편이 저를 돌아보았을 때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말한 그 폐암, 이 서류에는 정상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건 어머님이 저한테 남기신 유언장이에요. 내 재산의 절반은 며느리의 것이다라고 당신 어머니가 직접 쓰신 거요. 곧이어 들이닥친 아주버님은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제게 고함을 쳤습니다. 내가 뭔데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 피 한 방울 안 섞인 주제에. 저는 차갑게 웃으며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실에는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차피 며느리는 남이야. 그리고 그 말에 동조하던 제 남편의 목소리도요. 모든 것이 공개되자 두 형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한심한 모습을 보며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네, 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입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마지막 10년을 지킨 것도, 임종을 지킨 것도 바로 저였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은 법이 판단할 겁니다. 어머님의 뜻에 따라서요. 6개월 후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원은 시어머니의 공증 유언장을 인정했고 저는 유산 상속분과 재산 분할 등을 합쳐 총 23억 원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시아주버니는 재산 대부분을 잃고 횡령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이 있던 날 법원 밖에서 전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년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초라한 모습으로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형이 꼬드겨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당신 없으면 난 못 살아. 우리 좋았잖아. 저는 그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후회보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비참함이 더 커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늦었어요. 당신이 암이라고 거짓말하던 그 순간 우리 30년은 끝났어요. 당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뒤에서 들려오는 울부짖음을 뒤로하고 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제주도의 작은 마을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복잡한 삶을 정리하고 이곳에 내려온 것은 온전히 제 결정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과 짭조름한 바다 내음을 맡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비록 30년의 결혼 생활은 배신으로 끝났지만 역설적이게도 저는 그 끝에서 비로소 진짜 제 인생을 찾았습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은 시어머니가 제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돈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용기를 주신 것이지요. 저는 지금도 어머니 기일이면 그분이 좋아하시던 호박전을 부쳐 올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주신 사랑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다음 생에는 꼭 엄마 딸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 너무 착하게 그저 계산 없이 사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제 아픈 세월을 통해 배웠습니다.
자신의 몫을 당당히 지키고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부디 행복하십시오.